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시간이 초과가 되면서 급하게 18.1번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18단원 18.2번 부분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 1번과 2번을 합쳐서 하나의 시험처럼 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래서 그 퀴즈 1 플러스 2에 대해서 PLMS 공지사항을 통해서 날짜와 시험 범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직 혹시 확인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PLMS 공지사항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제 퀴즈 1 플러스 2번에 대한 준비를 이제 조금 그렇게 하도록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이제 정해진 어떤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18단원에서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채권을 공부를 할 때에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다 서메이션 해 놓으면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계산이 되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 그 원칙에 의해서 주식도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번 18단원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18.3번에서 부분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18.3번에 나오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금융상품의 가격이 계산되는 그 본질, 이제 그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보기를 보기 전에 18.2번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2번 부분에서는 여기 단원 제목, 소제목에서 intrinsic value라는 것, 그리고 market value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18.3번에서 볼 건데, 이 주식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얻게 될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땡겨 놓아서 합서메이션 해서 계산을 해본 주식의 어떤 이론적인 가치를 intrinsic valu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다 할인해서 계산 서메이션 해본 어떤 이론적인 가격인 거고, 이게 어떤 경제 상황이라던가, 어떤 이슈라던가에 의해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주식의 가격은 내재 가치랑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되는 주식 가격을 이렇게 마켓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ntrinsic value, 내가 계산을 해본 주식의 가치와 마켓 프라이스는 당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8.2번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선 여기 18.2번 초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이 주식, 보통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주에 투자한 대가로 감사하다고 배당을 받죠. 그래서 디비던드, 배당을 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캐피탈 게인, 자본이익, 자본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내가 자본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로스, 자본 손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디비던드를 이렇게 D1이라고 표시를 했고 여기 어떤 내가 P0의 주식을 사가지고 P1에 팔았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P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D1과 P1은 지금 시점이 0인데 요 원 시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 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expectation D1, expectation P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HPR은 holding period return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보유한 기간 동안 얻은 총 수익률인데, 이제 그래서 이 expected HPR, holding period return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단순합니다. 간단한데요. 내가 처음 P1 주고 주식 샀죠. 이제 그래서 내가 P0에 샀죠. 이제 그리고 P1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expectation P1 빼기 P0 한 부분이 요 캐피탈 게인 혹은 로스 부분인 거죠. 이제 그리고 요 expectation D1 부분이 요 디비던드로 인한 수익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식을 P0에 사서 P1에 팔았어. 그리고 D1에 배당 얻었어. 이제 그러면 요렇게 요러한 방식으로 expected holding period return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expected holding period return 계산을 한 거는 rate of return이라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요 intrinsic value랑 market value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그냥 다른 표현인데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 바로 뒤에 보면 CAPM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혹시 재무관리나 기업재무라는 과목을 이미 들으셨으면 CAPM, CAPM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혹시 재무관리나 기업재무를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요 어떤 주식의 어떤 가치 평가를 이해하려면 요 CAPM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 CAPM, CAPM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APM, CAPM이라는 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게 금융이나 경제에서는 자체는 중요한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주식의 가치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살펴볼 때에 자체의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CAPM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뭔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다 땡겨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의 합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 혹은 가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적정하지, 혹은 이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야 적정하지? 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든 모형이 이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한국말로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요거를 너무 기니까 줄여서 CAPM이라고 하고, 이제 요것도 사실 길다 보니까 그냥 요 CAPM을 소리나는 대로 읽어서 그냥 CAP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CAP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에 어떤 특정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 주식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야 적정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APM이라고 하는 것은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여기 RF, 리스크 프리 리턴,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 그리고 두 번째 요 베타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17단원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었죠. 그 베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 expectation RM 빼기 RF,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CAPM입니다. 자, 여기 RF라고 하는 거는 무위험 수익률, 리스크 프리 레이트입니다. 뭐냐면 현실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의 어떤 값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망할 일은, 돈을 못 갚을 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실에서도 거의 그렇다라고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RF,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제 보통 미국
단기 국채의 수익률을 가져다가 쓰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이걸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어디에 투자를 해도 요 RF만큼의 수익률은 최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이든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는 한, 투자를 하는 한은 RF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RF가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깔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RF만큼은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RF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리는 수익률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요 베타입니다. 요거는 그 BETA라고 베타라고 그냥 수학에서 읽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경제 금융에서도 베타라고 읽습니다. 뭐냐면 요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식이 얼마만큼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타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이제 이 베타의 개념에 대해서만 이 CAPM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전 세계의 모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까지 모든 나라의 금융 상품을 내가 다 담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게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인 거야, 사실. 그거를 축소를 시켜놓은 거지. 그래서 그 금융시장,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만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축소해 놓은 것을 기준값을 1로 보고 이 금융시장이 10% 오를 때 내가 어떤 특정한 주식은 시장이 10% 올라. 근데 이 특정한 주식은 20% 올라. 그러면 쉽게 이 주식의 베타는 1보다 크구나. 뭐 예를 들어 뭐 1점 몇이구나 아니면 2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요 시장을 어떤 시장 전체 금융시장을 1로 보고 베타 1로 보고 그 시장이 움직였을 때 대비 이 특정한 주식은 그 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나 안 하나를 베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면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는 거고 이 주식이 1보다 작으면 시장은 뭐 10% 올랐는데 이 베타가 1보다 작은 특정한 주식은 뭐 5%, 뭐 6%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7단원에서 얘기했던 게 그 소비재들 뭐 어떤 뭐 LG 생활과학이나 뭐 치약이나 뭐 샴푸, 뭐 폼클렌징 생필품 만드는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좋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우리가 쓰잖아요. 계속 쓰는 거니까 생활 필수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경기가 좋아도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지만 경기가 나빠져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서 베타가 1보다 작다. 로우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반대로 뭐 IT 그러니까 뭐 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전자제품 아니면 뭐 명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베타가 1보다 크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경제가 좋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좋아지고 시장이 나빠지는 것보다 더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베타는 기준을 1, 시장을 1로 봅니다. 그래서 요 베타는 뭐냐면 어떤 이 주식이 그 시장에 얼마만큼 민감하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이 베타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 베타 값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부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론상으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베타값을 1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어떻게 다 알고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장은 그냥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코스피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S&P 500, 뭐 요런 어떤 주식시장 지수를 그냥 시장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이 특정 주식이 더 올라? 그러면 베타가 1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코스피 오르는 것보다 덜 올라. 그러면 베타가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주식시장의 어떤 인덱스, 지수를 그냥, 시장의 어떤 대용치라고 그냥 현실에서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캐팸의 두 번째 구성되는 부분, 요 베타는 뭐다? 이 주식이 얼마나 민감하게, 시장에 민감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를 나타내주는 게 이 베타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부분은 expectation RM 빼기 RF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거를 프리미엄, 요거 빼기 요거 한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RF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 RF 같은 RF예요. 뭐냐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최소한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얻는 수익률이 요 RF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어떤 주식시장 아니면 뭐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위험한, 상대적으로 무위험보다는 더 위험한 어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고 내가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조금 더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률을 이렇게 expectation RM 빼기 RF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expectation RM에서 요 RM이 뭐냐면 요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 세계의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코스피 아니면 뭐 S&P 500 뭐 요렇게 그냥 코스닥 뭐 요런 그냥 지수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함을 결정하기로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로 인해서 결정한 거로 인해서 내가 RF보다 더 얻은 수익률을 요렇게 요 세 번째 구성 요소로 하고, 그래서 요렇게 캐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RF, 베타, 그리고 요렇게 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만 이렇게 땅땅땅 다 계산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딱딱딱 집어 넣으면 모든 주식의 요 K값, required return, 그러니까 이 주식은 최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적정하다. 이론적으로 요게 적정하다라고 하는 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K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런 요소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본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적정 수익률이 요 K입니다. 그래서 required retur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요렇게 캐팸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이론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나와야 되는 이론상 수익률이랑, 당연히 시장은 뭐 수요와 공급이라던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디서 뭐가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식으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HPR,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expected HPR하고 required rate of return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주식에 대해서 요 다 required return이 다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덜 위험한 주식 대비 더 위험한 주식이면 아무래도 요 베타 값도 커질 테고 요것도 베타 값이 커지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더 위험한 주식이면 요 K 값이 커지는 식으로 required return이 크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좀 안정적인 뭐 어떤 소비재 주식이라던가 뭐 그런 거가 되면 K 값이 조금 작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 캐팸에서는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expected return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required return이 당연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market price랑 intrinsic value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 지금 만약에 내가 시장의 지금 시장 가격인 마켓 밸류보다 내가 계산을 해본 인트린식 밸류가 커.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야? 내가, 봐봐요.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떤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다 계산을 이론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해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이 한 15만 원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장에서 10만 원에 거래가 돼. 그러면 똑똑한 아니, 똑똑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어, 내가 이론상 계산을 해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15만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것보다 싸게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시장에서 10만 원에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트린식 밸류가 마켓 밸류보다 더 크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는 이 주식은 언더밸류 된 거지. 언더밸류. 반대로 인트린식 밸류보다 마켓 밸류가 훨씬 커.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 고평가된 거지.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냐? 마켓 밸류보다 인트린식 밸류가 커. 그러면 사서 이게 오를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겠고, 반대로 마켓 밸류가 인트린식 밸류보다 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 이제 그러면 뭐 공매도를 만약에 할 수 있다 치면 공매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셀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요 IV와 MV가 같으면 뭐 그때는 이제 뭐 결국 그냥 홀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제일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8.2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큰 제목에 이거를 마켓 밸류랑 인트린식 밸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캐팸에서는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률하고 내가 이 캐팸으로 계산을 해본 리콰이드 리턴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수익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뭐 가격이나 수익률과 실제 지금 시장의 가격이나 수익률이 당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다른 거를 알아채는 거에서 이제 투자 기회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18.3번에서는 사실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입니다. 여기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이 뭐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주식에서 얻는 배당 혹은 그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면 자본 차익, 그렇게 두 가지가 주식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에서는 이렇게 배당, 디비던드 1, 디비던드 2, 디비던드 3, 그리고 주식은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팔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만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갑니다.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딘가에 내가 주식을 얼마인가 팔았겠죠. 그래서 그 얼마에 팔았다라고 하는 주식 가격인 P가 사실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당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이 프라이스 주식 가격 요거를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합쳐놓은 것이 요 밸류 1, 커런트 밸류 이렇게 V0라고 표시를 한 것이 지금 주식의 이론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D1, D2, D3이 사실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조금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고든이라고 한 분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단순화를 시켰냐면 요렇게 가정을 한 모델을 발전을 시킨 거죠. 뭐냐면 자 처음에 배당은 D1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주는 배당은 매년마다 G%만큼씩 증가를 한다. 일정하게 G%만큼씩 증가를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D1은 D0의 1 플러스 G가 될 것이고
D2는 1 플러스 G의 2승 곱하기 D0 한 거. 그리고 D3은 D0에 1 플러스 G의 3승 한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D0에 대해서만으로 이렇게 다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P0는 뭐 여기는 그냥 V0를 제가 P0라고 그냥 표시를 했는데 너무 노테이션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P0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P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P2, P3 쭉 Pn 뭐 P 무한대까지 쭉 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써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을 여기 집어 넣으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D2 그리고 여기 지금 만약에 이렇게 D3, D4, D5가 있다면 이렇게 다 D0의 1 플러스 G의 몇 승, D0의 1 플러스 G의 몇 승, 요 식으로 다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면 1 플러스 K분의 D1 그리고 D1의 1 플러스 G 그리고 1 플러스 K의 2승으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는 1 플러스 K의 3승으로 나누면서 요거는 D1의 1 플러스 G의 뭐 2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쓴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단순화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 년마다 G%만큼씩 무한대로 G%만큼씩 일정하게 컨스턴트하게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좀 단순화를 시킨 것이 요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다 무한대까지 간 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D0의 1 플러스 G는 D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하나, 요렇게 표시를 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D0가 아니라 D1이다. 그리고 여기 D1이니까 D0 곱하기 1 플러스 G를 한 거를 써야 되지 요 분자에다가 D0를 그냥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형으로 컨스턴트 그로스 DDM을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당을 조금 더 많이씩 해주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회사가 그만큼 단기순이익을 계속 조금씩 더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을 조금씩 더 해주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G값이 커지면 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분모가 작아지니까 요 V0 값이 P0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당연히 G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주가에 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컨스턴트 그로스 DDM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DDM하고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형을 보면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분모에 K로 이렇게 할인을 했고 여기 DDM 일반 모형에서도 여기 나누기 K를 해서 요 할인율로는 K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단원에서 채권 가격을 공부하면서 그 쿠폰 할인할 때는 그냥 시장이자율로 이렇게 할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계산하고 있죠? 주식의 가격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자가 주식과 관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분모에 써야 되는 할인율도 그 주식과 관련한 할인율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분모 분자가 일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K는 우리가 앞에서 CAPM을 통해서 계산을 한 required rate of return, required return을 요 할인할 때 써야 되는 할인율 K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주식을 DDM 아니면 뭐 컨스턴트 그로스 DDM을 통해서 쭉 할인을 하면서 계산을 할 때에는 시장이자율로 그냥 할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에 요구되는 할인율로 넣어서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이그젬플 18.1번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런 회사가 막 배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애뉴얼 디비던드니까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한다는 건데 지금 막 3달러, 주당 3달러에 배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될 게 D1이 3달러라는 거예요. D0가 3달러라는 거예요. D0가 3달러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조심을 하고 있다가 다시 계산할 때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배당은 컨스턴트하게 매년마다 무한대로 8%씩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G가 8%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부터는 CAPM과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는 베타가 1.0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제 RF 값은 6%, 그리고 마켓 프리미엄, 익스펙테이션 RM 빼기 RF 한 거 자체 값이 8%. 우리가 이때 써야 되는 할인율, 이제 CAPM의 K는 뭐냐면 이제 RF 0.06 플러스 베타 1, 그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 expectation RM 빼기 RF인데 요거 자체를 이렇게 지금 마켓 프리미엄 값은 8%다라고 해서 요 값 자체를 이렇게 0.08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0.06 플러스 0.08을 하게 되면 K가 0.1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V0를 계산할 때 여기 K로 이렇게 0.14로 계산을 한 거고요. 아까 K-G, G는 여기 8%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0.08을 쓰고 그리고 여기 D0가 3달러라고 그러니까 D1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D1은 뭐다? D0에 1 플러스 G에 1승을 한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1.08을 한 번 한 거 그래서 이게 3.24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컨스턴트 그로스 DDM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고든 그로스 모형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하이플라이어 인더스트리의 주식 가격의 어떤 이론 가치는 적정 가치는 54달러다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이론 값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 봤더니 이 하이플라이어 인더스트리의 주식 가격이 만약에 60달러야, 70달러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막 80달러야. 이러면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남았다는 거니까 이거를 공매를 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하이플라이어 인더스트리의 주식 가격이 막 40달러야. 시장에서 30달러야.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계산을 해본 값보다 훨씬 지금 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나는 사야지. 그리고 이게 가만히 기다릴 때까지 올라야지. 기다려야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 18.2번에서 배운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본 것입니다. CAPM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K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어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 주식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의해서 당연히 K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V0 값은 다운되겠네 라는 것에서 이게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54달러보다는 이번에는 당연히 작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더 위험해. 그래서 이번에는 요 베타 값이 1.25라고 가정을 한 거야.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요때는 써야 되는 K 할인율이 16%인 거지. 그래서 여기 요번에는 16%를 써서 계산했더니 당연히 아까 계산했던 54보다는 낮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위험한 주식이면 K 값이 요구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더 작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요 18달러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디비던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세 가지라고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한 컨스턴트 그로스 DDM을 그냥 잘 그냥 여기 지금 나온 특징 세 가지는 그냥 잘 읽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뭐냐면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주식 가격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V0는 K 빼기 G 그 다음에 위에는 D1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혹은 D0로 넣으면 D0에 1 플러스 G를 넣던가.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부터 보면 요 K가 캐페모로 계산한 요구 수익률이 작을 밑에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요 V0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커지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 여기 지금 G에 대해서는 뭐냐면 G값 그러니까 디비던드의 expected growth rate가 커질수록 그러면 여기 G값이 커진다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로 여기 분모 전체로는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 V0가 커지겠네요. 이제 그래서 K는 작을수록 주가가 크게 계산되고 G는 클수록 주식 가격이 크게 계산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여기 당연히 D1이 클수록 또 V0가 크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D1은 클수록 K는 작을수록 그리고 G는 클수록 요 V0 값 어떤 내가 계산을 해본 이 주식의 가격은 크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컨스턴트 그로스 DDM 모델을 그냥 잘 이해를 했으면 다 그렇지 당연히 덜 위험할수록 이렇게 K가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더 크게 나올 거고 뭐 당연히 배당 D1 클수록 당연히 주식 가격 크게 계산될 거고 G가 클수록 점점 회사가 더 빨리빨리 더 크게 큰다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서 그게 주가가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가격은 배당이 성장하는 그 성장률인 G%만큼씩 이제 똑같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이렇게 그냥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여기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D1이 그러니까 D1 일시점의 배당이 4달러라고 생각을 가정을 합시다. 이제 그러면 그리고 D2는 이제 여기에서 성장률을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곱하기 1 플러스 0.05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4.2가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그냥 P1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냥 D2 나누기 K-G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D2는 4.2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K는 12%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G를 0.05를 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 값이 6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P0를 계산을 해볼게요. P0는 D1 이제 K 빼기 G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요 D1에는 아까 4였고 K-G는 똑같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57.14달러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요게 지금 0시점의 주식 가격은 57.14인데 1시점의 주식 가격은 60이 적정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게 딱 요거 지금 60 빼기 57.14 한 다음에 나누기 57.14를 해보면 대략 얼마가 나온다? 요 지금 성장률인 요 5%가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비던드가 일정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G라고 하는 그 G%가 이게
주식 가격이 매 년마다 G%만큼씩 커지는 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 마지막에서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18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Constant Dividend, Constant Growth DDM 모델과 일반 DDM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